옛날에는 나이 든 아줌마 아저씨들이 몰래 숨어서 혼자서 둘이서 했거든요. 이제는 젊은 친구들이 모여서 집단으로 합니다. 학교에도 찌라시가 돌아다녀요. 도파민 파티하자. 영감이 필요합니까? 합시다. 과거에 비해 한국에서 마약을 구하기가 쉬워졌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한국이 이렇게 된 걸까요? 옛날에는요, 마약을 구하기가 어려웠죠. 누가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겨우겨우 수소문해서 어떻게 알게 되더라도 뭐 뺑뺑이 돌린다 그래요. 혹시 누가 미행할지도 모르니까 어디로 와라 저리 가라 그래서 며칠씩 그냥 고생고생 해가면서 어렵게 마약을 구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 뒤지면 홍보가 나오고요. SNS로 연결이 되고 또 대포통장으로 보내거나 가상화폐로 보내면 택배로 오기도 하고 던지기라 그러잖아요. 여기다 갖다 놓으면 찾아오면 되고. 예전에는 상선이라는 게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구했는데 이제는 상선이 필요 없어요. 돈 5만 원, 10만 원만 있어도 불법 마약류부터 의료용 마약류까지 모든 마약류를 아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보통 이런 걸 채팅을 통해서 많이 하니까 인터넷 하니까 그런 SNS 활동 많이 하고 젊은 친구들 아닙니까? 젊은 친구들 상태로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옛날에는 나이 든 아줌마 아저씨들이 몰래 숨어서 혼자서 둘이서 했거든요. 이제는 젊은 친구들이 모여서 집단으로 합니다. 그래도 학교에도 찌라시가 돌아다녀요. 도파민 파티하자. 영감이 필요합니까? 액상담화 합시다. 이런 식으로. 얼마 전에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서울대, 고대, 연대, 카이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가 마약하다 단체로 적발이 됐죠. 그죠? 이제는 가장 위험한 대상이 20대, 10대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2017년 전까지만 해도 40대가 가장 많은 마약 사범이 40대가 가장 많았어요. 그 전까지는. 근데 점점 18년 때부터 30대가 많아지더니 19년부터는 20대가 많아지고 2021년부터는 20대가 가장 많아요. 근데 지금은 20대가 가장 많고 특히 10대가 엄청 늘어나는 거. 그러니까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20대가 예전에 비해서 4.5배 증가를 했습니다. 마약 사범이 10대는요 50배가 증가해요. 최근에 엄청 증가했죠. 인터넷이나 SNS를 통하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20대, 10대 후반이면은 다 대부분이 대학생이거든요. 그래서 대학생이 가장 위험한 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초중고등학교는 마약 중독에 대한 예방 교육을 의무화했어요. 근데 대학에는 없어요. 그래서 대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이 예방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답콕이라고 드러그 앤 애딕션 프리벤션 센터 온 더 캠퍼스라고 저희가 이제 대학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대학 내에 이런 예방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쪽 훈련시켜 가지고 동료 학생들을 예방 활동 캠페인을 하고 거기서 훈련된 학생들이 자기 모교 가서 초중고등학생들 예방 교육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그런 활동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대에 전단지가 붙어 다니는데 도파민 전단지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야 이거 대학이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죠. 근데 그게 뭐 각 홍익대라든가 연대라든가 다른 대학에도 막 붙어가지고 공식 전단지가 붙게 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대학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활동을 지금 작년에 그래서 대학이 10개 대학에 답콕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올해는 한 50개 대학으로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마약 실태는 어떤가요? 인터넷 보급이 되면서 이제는 수사를 어떻게 하냐면 투약자를 잡으면은 윗선을 불어라. 부르면 선처해 준다 해서 자꾸 피라미드 올라가는 수사를 했거든요. 근데 인터넷을 통하면 상선이 필요 없어지고 또 상선도 자기가 신분이 안 드러나잖아요. SNS로 연락을 하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판매하는 상들을 많이 모집을 해서 배달도 시키고 인터넷으로 하니까 추적이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SNS를 통해서 팔고 보급을 하는 거예요. 확산이 되고 특히 젊은 친구들이 쉽게 접근을 하게 되니까 젊은 친구들한테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판매상이 이 배달하는 사람들의 뽑을 때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가족관계서까지 다 확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쥐고 있다가 배달하는 친구가 말을 안 들으면은 신고해버려요. 오히려. 판매상이 자기 배달권을 신고를 하는 시대가 됐어요. 자기는 신분이 안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한번 걸려들면은 꼼짝 못하고 끌려다녀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학생들이 중독이 시작이 되는 거죠. 클럽에 가도 뭐 약이 없으면 장사가 안 될 정도가 되니까. 예전에 버닝썬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유행한 게 이제 물뽕이라 그래서 DHB 감마 하이드로키부틸레이트라고 데이트 강간약 몰래 약을 술이나 물에 타가지고 정신 잃게 만든 다음에 성폭행하든가 뭐 이런 사건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한국의 마약은 어떻게 들어오며 어떻게 유통되는 건가요?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불법 마약이 필로폰이거든요.
이게 2차 대전 때 일본하고 독일에서 만들어서 군인들한테 줬던 거예요. 각성제 특징이 잠이 안 오고 피로감이 없어지고 배고픔을 못 느끼니까 전쟁할 때 가장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일반인한테 나왔죠. 근데 일반인들은 누가 있냐면 학생들이 밤새 공부하려고 잠 쫓으려고 또 장기간 야간에 운전한 트럭 운전사들이 많이 투약을 하다가 부작용이 생기면서 금지가 됐거든요. 그게 일반한테 이제 남용이 되다 보니까 일본에서 금지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조가 안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조해가지고 일본으로 밀수가 됐죠. 부산을 통해서. 그래서 1970년대 이때는 많은 것 일본으로 했는데 일본에서 그걸 다 철저하게 통제하기 시작하니까 일본으로 밀수출이 안 돼요. 그게 국내에 퍼지는 거예요. 1980년대 우리나라에 필로폰 중독자들이 많아지게 된 거죠. 그것도 제조를 하려면 뭐 냄새도 많이 나고 막 금방 발각될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수사가 심해지니까 그게 어디로 가냐면 다 중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만들어서 우리나라 밀수에 들어오고 또 북한에서 해서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또 뭐 태국이나 이런 쪽에서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인천 이런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이 마약류 사범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예전부터 아편 때문에 중국의 영향을 아편 중독자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6.25 겪으면서 월남전 겪으면서 이 마약성 진통제 많이 쓰게 되니까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또 이제 미군의 영향으로 인해서 히피 문화가 들어오면서 대마가 또 유행하게 되고 그래서 또 아까 그 필로폰이 유행하게 되고 최근에는 뭐가 많냐면 이제 펜타닐을 비롯한 프로포폴 같은 의료용 마약류 중독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한국에서 마약을 하는 사람은 대체로 어떻게 시작하나요? 37년 됐어요. 지금 마약 중독자를 치료하고 만난 지가. 저같이 많은 마약류 환자들을 만난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한 사람도요. 중독되고 싶어서 한 사람은 없어요. 다 어떻게 시작했냐? 딱 한 번만 그리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한 번 하고 나서 어떤 기분을 느끼니까 또 한 번 하고 싶어요. 두 번 하고. 반복하다가 10년, 20년, 30년, 40년씩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된 거예요. 중독은 한 번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건 질병이거든요. 질병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병에 걸리고 싶다 그러면 병이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또 병이 생기면 없어져라 마음 먹었다가 없어지지 않듯이 중독도 중독되고 싶어서 한 건 아닌데 나도 모르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중독이 되면은 이건 마음 먹고 안 해야지 그러는데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다. 근데 중독은 어떤 질환이냐면요. 만성 질환이에요. 만성 질환의 특징은 완치되는 게 아닙니다. 당뇨나 고혈압이 완치되진 않잖아요. 집중적인 치료하면 좋아지지만 관리를 소홀히 하면 또 나빠지듯이 중독도 한 번 중독자는 영원한 중독자라는 얘기를 해요. 그 불치병이라는 게 아니라 단약은 하기는 쉬워요. 안 하면 되니까. 근데 그걸 유지하기가 어렵죠. 약을 끊었는데 하루 만에 또 재발하기도 하고 한 달 만에 1년 만에 재발하는 게 문제예요. 그럼 재발이 왜 되냐면요. 기억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기 맛을 모르던 사람이 어느 날 고기를 한번 맛봤잖아요.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죠. 맛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고기 생각이 날 때마다 먹고 싶어지고 찾게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뇌에는 어떤 강렬한 경험이 들어오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뇌 속에 딱 각인을 시켜놔요. 평생 유지됩니다. 그래서 마약을 남에게 했을 때 그 어떤 기분을 한번 느끼면은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생각이 날 때마다 찾게 되는 게 특징이죠. 그러면 그 기억을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무슨 맛인지 모르게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살아있는 한 언제나 재발될 위험성이 높아서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병이다. 그래서 만성질환이다. 또 뇌질환이잖아요. 기억도 뇌에서 하는 거고 보상회로에 일시적인 도파민 높여줘서 기분을 좋게 하지만 또 뇌를 망가뜨려서 평생의 즐거움을 망가뜨리는 질병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다음에 특징이 뭐냐면은 병식이 없어요. 중독자들은 자긴 중독 아니랍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게임 다 마찬가지예요. 농담 삼아 그래요. 옆에 있는 얘는 중독이 맞대. 근데 자기는 아니야. 너는 왜 아니냐 그래. 난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잖냐. 중독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 치료를 안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하나 특징은 중독은 전염병이에요. 한 사람이 중독이 되면은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권유를 하고 같이 하게 돼. 끌어들이죠. 그 사람이 중독이 되면 주변의 사람을 끌어들이고 피라미드식으로 쭉 넓게 퍼지는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인데 스스로 치료를 안 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 코로나 이런 전염병처럼 그 사람을 치료한다는 건 어떤 사람이 그래요. 마약은 지가 좋아서 하는 거를 왜 국가에서 무료로 치료해주느냐. 근데 그 사람 개인을 위해서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치료를 해야 돼. 그 사람이 회복이 돼야 다른 사람의 전염을 안 시키고 또 중독자를 잘 회복시키면요. 그 사람이 주변에 있는 중독자를 회복으로 이끄는 일을 해요. 그럼요. 저의 목표는 중독자를 잘 치료해서 그 사람이 회복자가 돼서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치료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 환자 중에는 그런 회복을 해서 학교도 다니고 사회복지사, 정신병원 전문 사회복지사 돼 가지고 치료자로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단약 자조 모임도 운영을 하고 또 제 환자들이 다르크라 그래서 드럭 애딕션 리해빌리테이션 센터라 그래서 약물 중독 재활 센터를 운영을 해요. 자기가 같이 살면서 야 내가 이렇게 잘 회복했으니까 너도 나 할 수 있어. 나 따라서 해. 공동생활하면서 도와주는 거야. 그게 지금 전국에 3군데가 있습니다. 인천 다르크, 김해 다르크, 제도 다르크. 해서 이게 점점 확산이 돼요. 그래서 중독은 잘 치료하면은 오히려 중독을 예방하고 또 중독자를 회복시키는 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치료 사례가 있으신가요? 치료감호소에서 마약류 환자를 봤기 때문에 처음에 초창기에 치료감호 받는 사람들은 마약류에 취해 가지고 정신병적인 상태가 돼서 살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본 사람 중에는 이제 필로폰 중독자가 약에 취해 가지고 정신병이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피해망상, 관계망상, 환청이 생겨요. 그래서 6개월 된 딸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약에 취해서 보니까 그 딸이 자기가 욕을 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자기 딸이 아니고 헝겊으로 만든 인형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놀랬죠. 집사람이 보고 있다가 이제 마약을 하고 있으니까 잠시 피한다고 애를 얻고 집을 나왔는데 심한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인형인 주제에. 그래서 쫓아가 가지고 길거리에서 그 업고 간 애를 포대기에서 잡아 뽑아 가지고 아스팔트 페다가 2번을 패대기 쳤어요. 그 즉사에 동네 사람 나와서 아버지가 자기 딸 죽였다고 난리가 났는데 이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인형을 갖고 내 딸이라 그랬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인형이라는 걸 확인해 주려고 죽은 애 종아리를 물어뜯었어요. 그 사람은 무죄 받았습니다. 향정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3년 받고 살인은 무죄. 왜냐하면 우리나라 형법에는 책임질 능력이 없는 심신 상실 상태에서는 무죄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신병적 상태에서 책임질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심신 상실로 판단해서 무죄가 됐어요. 그래서 무죄 원인이 정신질환이기 때문에 치료 감호를 선고를 해서 치료를 하게 하는 거죠. 그거를 담당하는 것이 치료감호소, 지금의 국립법무병원이죠.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치료했던 환자입니다. 또 한 사람은 그런 똑같은 경우로 부인을 살해했고 그 부인 약에 취해서 정신병적 상태가 됐는데 부인 머릿속에 악마가 들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부인을 살려야 되는데 아무리 끄집어내려고 해도 안 나오니까 어떻게 악마를 때려잡는다고 둥기로 막 머리를 내리쳐가지고 머리가 다 깨져서 부인이 죽었어요. 근데 문제는 쓰러져 있는데 머릿속에서 악마가 안 나오더래요. 어떻게 했을까요? 손가락 집어넣어서 그 악마 끄집어낸다고 막 골을 파헤친 거예요. 끔찍하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5년 전에 저 대전에서 20살 먹은 학생인데 대학교 미국의 대학 유학 가기로 결정이 된 상태에서 기분이 좀 이게 모범생인 학생인데 친구가 야 좋은 거야 그리고 LSD를 준 거예요. 뭣도 모르고 그냥 먹었죠. 좋다 그러니까 또 주니까 또 먹었네. 처음 복용했는데 과다 복용이 됐어요. 그래서 급성 정신병적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까그라스 신드롬이라는 게 있는데 증상 중에 가족이 진짜가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가족으로 위장해 들어왔다는 유명한 망상이 있어요. 그게 생긴 거예요. 집에 앉아 있는데 이모가 놀랐고 보니까 이모가 진짜가 아니네. 자기를 죽이려고 누가 이모로 위장해 들어온 거야. 무섭잖아요. 그게 보니까 엄마 아빠도 가짜인 거야. 그 사면초가에 몰리니까 자기 도망도 못 가고 그러니까 지가 먼저 복칼 갖고 와서 양손해주고 엄마하고 이모를 20대 칼로 찔러 살해. 단 한 번의 복용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 사람도 무죄 받아가지고 치료감을 받아서 5년 동안 치료를 했습니다. 이제 25살 됐어요.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살인사건만 얘기했지만 이것 때문에 폭력사건이나 아주 신문지상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을 만드는 약이에요. 그걸 순간적으로 기분을 좋게 하니까 저는 외줄타기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잘못하면 기분이 좋은데 아차 싶으면 정신병이 생기고 그다음에는 이제 한번 정신병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물론 약을 안 하면 금방 좋아지긴 하지만 할 때마다 점점 심해지고 오래가요. 나중에는 고정이 돼가지고 제 환자의 30%는 고정적인 정신병 환자들이 잘 안 좋아져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망상, 관계망상 때문에 약에 취해가지고 도망다닙니다.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미행하고 쫓아온다 그러니까. 그걸 일반적으로 쭈라가 왔다, 상태가 왔다. 대구 지방에서는 따라꿈이라기도 그런 말도 쓰고 도망다니는 거 혼자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잖아요.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경찰서로 뛰어들어가. 나 좀 살려주세요. 누가 나 죽이려고 그런다고. 혼자 병적 상태에서. 그거를 이제 만세 부른다. 이렇게 공짜로 잡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그걸 자수로 인정을 안 해요. 왜냐면 소위 미쳐서 들어온 거지 자기 의사로 자수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자살한 사람도 많고요. 끔찍해요. 또 뭐가 있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치료하는 환자들이 회복을 해서 치료자로서 제 환자 중에는 제가 부곡병원 원장을 할 때 3년 동안 입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원광 디지털 대학에 입학을 해서 인터넷으로 강의하는 거니까 졸업을 하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도 획득을 하고 또 정신보건 전문요원 수련까지 받아가지고 그래서 바르크를 개설해서 환자들을 치료하기도 하고 제 환자 중에 여자분은 또 1년 동안 입원해 있었는데 그분도 학교 다녀가지고 정신보건 사회복지사가 돼서 제가 강남일지병원 할 때 우리 사회복지사로 같이 고용을 해서 하기도 했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학교를 다녀요. 회복자들이. 어떤 사람이 가장 치료하기 어려운가요? 치료가 어려운 사람들은요. 초범들입니다. 어린 사람들,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왜 그러냐 그러면은 본인이 중독의 어떤 쓴맛을 못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중독의 무서움을 몰라요. 아무리 중독이 무섭다 그래도 해보니까 안 그렇던데 뭐 자기 느껴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잘 안 받습니다. 오히려 정과가 많고 오랫동안 중독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모든 걸 잃고 나서 찾아와요. 중독은 본인이 스스로 치료를 안 받는 게 특징이라 그랬잖아요. 중독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는 뭐냐면은 동기 강화요법입니다. 내가 중독이 됐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치료할 때 중독이라는 걸 인정하게 해서 본인이 스스로 치료받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치료 환경을 좋게 만들어도 본인이 호응을 안 하고 안 받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언제가 좋으냐? 가장 빠를수록 좋은데 스스로 안 오니까 어떻게 보면 법적인 문제가 됐을 때 그때가 가장 빠른 시기예요. 법적인 문제가 됐을 때 치료를 연결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면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아야 돼. 그러면 선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치료받으러 올 때 그때 마약으로 인해서 네가 이득 본 게 뭔지 앞으로 얼마나 피해를 볼 것인지 중독이라는 게 왜 반복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해주고 이해시킬 수 있잖아요. 중독의 기전이라든가 그 결말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암을 알아보지는 않았어도 암의 무서움을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죠. 그리고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 그래서 내버려 두질 않잖아요. 없다 그래서 가만 내버려 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진행이 돼서 말기까지 가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온 국민이 암에 안 걸리려고 스스로 예방 활동하고 건강검진 통해서 초기에도 빨리 치료하려고 노력하듯이 중독도 자기가 중독이 심해지기 전에 중독되기 전에 중독이 왜 한 번만 하면은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지 어떤 결말이 오는지를 충분히 이해만 시키면은 스스로 중독의 예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초기에 있는 사람도 그걸 이해해야 야, 한 번이 진짜 무섭고 지금 내가 치료 안 받으면 점점 끝으로 가는구나 해서 스스로 치료받게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좋은 치료법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동기가 된 다음에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이 되는 거죠.